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생활과학 금융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13주 3교시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교재 5장 다양한 투자 상품과 투자의 유의사항이 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펀드가 뭐고 파생상품이 뭐며 구조화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고 금융투자 상품을 투자할 때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드 상품의 특성과 직접 투자와의 차이를 이해하고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을 공부하게 되고, 파생상품의 특성과 손익구조를 이해하고 투자 위험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구조화 상품의 주요 특성과 손익구조를 이해하고 금융투자 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 등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소위 겁없는 서학개미, 주식에서 3조 4천억을 벌었지만 파생상품에서 와장창이라는 2020년 10월 27일자 조선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이 파생상품에는 리스크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들에게는 충분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파생상품에 손대는 것은 되게 리스크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펀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본시장법에는 펀드라는 개념이 용어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가 있는 것은 소위 수익증권을 어떻게 투자를 하니라는 수익증권이라는 용어는 들어가 있고, 집합투자업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이라는 개념이 바로 펀드를 이야기합니다. 자, 투자 방식에 따른 투자의 분류를 보면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는데, 투자자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 정보를 스스로 수집, 판단해서 투자하는 걸 얘기하고, 본인의 한정된 자금만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어려워 투자 위험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간접 투자는 자산 운용 전문가인 제3자에게 자금을 위탁해서 운용을 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대규모 자금으로 분산 투자해서 투자 위험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펀드란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펀드란 자산 운용사가 2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주식, 채권, 인프라 및 실물 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투자 성과를 각 투자자의 투자 금액에 비례해서 돌려주는 대표적인 간접 투자 상품이다. 자, 우리 펀드라고 얘기하는데, 펀드에 투자한다는 개념은 수익 증권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식증권은 주식은 한 주, 2주, 10주, 100주라는 주라는 단위를 쓰고, 소위 펀드는 수익증권은 한 좌, 10좌, 100좌, 만좌 이렇게 좌라는 표현을 쓴다는 사실도 우리 학생들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펀드의 개념은, 펀드는 투자 포트폴리오 운영 성과에 따라서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펀드 운용의 결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자신의 책임으로 귀속이 됩니다. 투자자는 펀드 투자 의사결정 시 펀드의 운용 특성, 투자 위험 및 보수 수수료 등을 확인해야 하며, 투자 이후에도 펀드 운용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필요시에는 펀드 교체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펀드의 운용 구조는, 자, 투자자는 판매사로부터 펀드를 소위 구매를 합니다. 그 판매사는 그 돈을 다시 자산운용사에 보내서 자산운용사가 실제로 운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자산보관 수탁회사, 신탁회사가 업자가 있고 일반 사무관리회사 등등 다양한 회사가 이 펀드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란 뭐냐면은 펀드 운용 관련 회사 중 펀드 수익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회사가 자산운용회사입니다. 소위 펀드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얘기합니다. 펀드의 설정, 펀드 재산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투자할지를 결정을 하고, 운용 역량이 우수한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회사의 펀드를 골라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입하는 그 펀드가 어떤 펀드 매니저가
본인이 가입하는 펀드를 운용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펀드 투자의 비용에 보면은 크게 나누면은 수수료와 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수는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운용 보수입니다. 운용 보수고, 판매 보수도 있고, 신탁 보수, 사무관리 보수 등등도 있고, 수수료도 판매 수수료가 있는 겁니다. 자, 펀드 투자의 장점은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펀드는 자산 운용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에 의해서 관리 운용이 됩니다.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 절감을 들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1998년도에 펀드 매니저 시험에 합격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펀드 매니저의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펀드의 유형은 환매 여부에 따라서 개방형 펀드와 폐쇄형 펀드입니다.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로 운용 후에도 추가로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가능한데, 폐쇄형은 원칙적으로 만기까지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로 첫 모집 단시에만 자금을 모집하고 기간이 끝나면은 전 재산을 청산해서 상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 불입 여부는 단위형 펀드는 추가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단위형 펀드는 추가형 펀드는 수시로 추가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모형 펀드와 사모형 펀드인데, 이거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합니다. 이거는 5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모형 펀드는 49명 이하의 소수의 거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치식 펀드는 일시에 거금을 투자하는 거고, 적립식 펀드는 정기적으로 매월 매분기 등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임의식 펀드는 투자금이 있을 때마다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있습니다. 투자 대상에 따른 펀드 유형을 보면은 주식에 60% 이상이 투자되면 주식형이고, 채권에 60% 이상이 투자되면 채권형이고, 혼합형은 주식과 채권에 각각 60% 미만으로 투자되는 펀드가 혼합형입니다. 그리고 기타 대체형 펀드도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라든가 특별자산, 도로, 항만, 항공기, 선박 등 인프라에 투자하는 이런 펀드도 있습니다. 자, 주식형 펀드에는 성장형 펀드는 성장주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얘기하고, 가치주 펀드는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가치주를 발급해서 투자하는 펀드를 얘기합니다. 배당주 펀드는 배당금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고, 섹터형 펀드는 특정 섹터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섹터, 그리고 자동차 섹터, 언행주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등 특정 섹터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섹터형 펀드라는 표현을 쓰고, 인덱스 펀드는 코스피 200 지수 같은 지수를 따라가도록 설계한 펀드를 얘기합니다. 채권형에는 하이힐드 펀드는 투기 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얘기하고, MMF는 CD, 기업보험, 국공채, RP 등 유동성이 높은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며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국공채 펀드는 국공채에 투자하는 펀드고, 회사채 펀드는 BBB 플러스 이상의 우량 기업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를 얘기합니다. 펀드가 되게 다양하죠. 펀드 클래스 유형에 따라서는 판매 수수료에 따라서 수수료 선취하는 A형 펀드가 있습니다. 가입 시 선취 판매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판매 보수가 낮아서 장기 투자에 적합한 펀드, 수수료를 후취하는 B형 펀드,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환매 시는 후취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단기에 환매 가능성이 낮은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수수료를 미진구하는 C형 펀드는 선취 후취 판매 수수료가 없으나 판매 보수가 낮은 펀드로서 단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수수료 선후치는 선취, 후취, 판매 수수료가 모두 부과되는 펀드입니다. 판매 경로에 따라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슈퍼, 직판 등등이 있습니다. 자, 직판이라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판매하는 펀드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 멜리츠자산운용사에서는 직접 본인이 만드는 펀드를 판매하고 있기도 하는 겁니다. 자, 보수 체감 종류형 펀드에는 무권 유저 비용,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마련 등등 다양한 펀드가 있습니다.
자, 펀드 투자 시 비용 절감 노하우를 살펴보면은 장기 투자 시에는 판매 보수가 낮은 수수료 선취형 펀드가 유리합니다. 단기 투자 시에는 판매 수수료가 없는 수수료 미징구 시형 펀드가 유리하고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판매 회사별 판매 수수료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온라인 가입 시 상대적으로 판매 보수가 저렴합니다. 환매 수수료 부과 여부도 체크를 해야 되고 재간접 펀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유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상장지수 펀드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상장지수 정권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전반부에 교과서에서 한번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ETF라고 합니다. Exchange Traded Fund인데 특정 지수의 변동 또는 특정 자산의 가격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펀드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장지수증권은 소위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생하는 파생결합 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인데 이거는 증권사가 발행을 하고 상장지수펀드는 주로 대형 자산 운용사가 발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투자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개발이나 매매, 임대 및 주택 저당 채권, MBS 등에 투자한 후 이익을 배당하는 간접 투자 상품을 얘기를 합니다. 자, ETF 투자 시에도 우리는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ETF는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펀드 상품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상품 운용회사에 따라서 수수료와 보수가 상이하고 추적 오차와 괴리율이 큰 ETF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는 수익 구조가 일반 ETF와 다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레버리지 ETF란 뭐냐면 자기 돈이 들어가면 일정 부분을 돈을 빌려주는 그런 개념, 빌려서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이 ETF고, 인버스라는 개념은 예를 들면 지수에 관련되는 ETF라면은 인버스는 지수가 내려갔을 때 수익만이 발생돼요. 올라가면은 손실이 발생되는 걸 얘기합니다. 자, 해외 지수나 원자재 ETF는 환율 위험도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펀드 투자 시 유의사항은 펀드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성과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고 펀드 투자 시에는 투자 대상의 분산을 통해서 투자 위험을 낮출 수가 있다는 사실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 보수나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적은 펀드를 골라서 가입할 필요가 있고 과거 수익률을 참조는 하되 절대로 과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원칙이 당연히 펀드 투자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펀드 가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개별 주식과 다양한 인덱스 추종 금융 상품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개별 주식은 인덱스 초과 수익이 발생됩니다. ETF는 특정 인덱스를 추종을 하고 인덱스 펀드는 특정 인덱스를 추종을 합니다. 액티브 펀드는 인덱스 추가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법적 성권은 개별 주식은 지분 정권이고 ETF나 인덱스 펀드나 액티브 펀드는 집합 투자 정권이 되는 겁니다. 쭉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생 상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생 상품은 영어로 하면 derivative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디에서 어떤 원 상품이 있으면 거기에서 파생이 됐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며 그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으로부터 파생되어서 결정되는데 여기는 금융상품, 선물, 옵션, 스왑 등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물이라는 상품이 1995년도에 옵션도 1996년도에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92년도에 미국에 가서 선물 옵션에 관한 공부를 해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열심히 이 상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유심히 지금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확실한 미래 가격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줄이는 해지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기초자산의 미래 가격 변동을 예상하고 레버지를 이용한 투기적 목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선물이라는 개념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거래 당사자인 선물 매도자와 선물 매입자가 미래의 일정 시점에 선물 거래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한 선물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체결한 계약을 얘기합니다. 자, 선물 거래의 기능은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이는 해칭 기능이 있고 현물 시장의 유동성 확대에 기여하고 장래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투자 수단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100억 정도의 현물 유가증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가정해 봅시다. 삼성전자부터 해서 SK텔레콤, 포스코 뭐 등등 LG화학 등 우량주를 한 10개 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 총 자산 규모가 100억쯤 됩니다. 돈이 100억쯤 되는 분들은 1년에 배당금만 해도 몇 억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가격이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빠지는 것도 되게 싫어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100억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항상 선물을 일정 부분을 매도를 해 놓는 겁니다. 매도를 해 놓으면은 자, 이 선물 가격이 올라가면은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죠. 선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현물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 선물 가격이 떨어지면은 자기는 미리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그만큼의 차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선물 가격이 내려갔다는 개념은 현물 가격도 내려가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100억 원어치에 해당되는 유가증권 포트폴리오 가격도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진 거를 선물을 미리 매도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해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선물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선물 계약의 종류에는 상품 선물과 금융 선물이 있습니다. 상품 선물에는 농산물부터 에너지 등등이 있고, 금융 선물에는 금리 선물이 있고, 주식 관련 선물이 있고, 통화 선물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선물 매입자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선물 매도자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기초자산의 가격이 떨어져야 이익이 발생되는 그런 역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싱가포르 국제통화거래소에서 성공을 했는 닉 리슨이라는 베링 은행의 펀드 매니저가 예측을 잘못해서 1995년도 새해 니케이 지수가 18,000까지 폭락하고 여기에 무리한 베팅을 해가지고 결국은 베링 은행이 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배 대지질이 일어나고 미국 금리 억제 정책이 되면서 다시 17,000으로 다시 폭락하면서 본인이 예상과 달리 시장이 움직여서 베링 은행이 파산하는 그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은 장래의 일정 시점 또는 일정 기간 내에 특정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자, 선물 계약과 옵션 계약의 차이는 선물 계약은 매입 측과 매도 측 상방이 모두 계약 이행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옵션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이행의 선택권을 갖는 계약자가 의무만을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자, 계약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의 대가인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자, 옵션의 종류에는 두 종류의 옵션이 있습니다. 콜 옵션과 풋 옵션입니다. 콜 옵션이라는 것은 기초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자, 콜 옵션을 갖고 있으면은 콜 옵션을 갖고 있다는 개념은 콜 옵션이라는 것을 돈을 주고 사는데
그때 지불하는 거를 소위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죠. 그죠? 1년 동안 아무 사고가 나면 아이고 내가 보험을 안 가입해도 되는데 보험 가입해서 보험료만 날렸네라고 그렇게 가끔 가다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있죠. 그런데 만약에 보험을 가입을 안 했으면은 사고 나면은 엄청난 손실이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콜 옵션, 옵션 프리미엄을 주고 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지수 옵션인데 지금 현재 얼마의 행사 가격을 갖고 사놨는 겁니다. 그 가격이 쭉 올라가 버리면은 지금 사서 올라간 가격에 팔면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풋 옵션은 뭐냐면 미리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만약에 32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수가 만약에 3200에서 2200으로 떨어졌다. 지더라도 3200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풋옵션은 주가가 지수가 빠지면 돈을 버는 거고 콜옵션은 지수나 올라가야 돈을 버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권리 행사 시기는 유로피안 옵션은 만기일에만 행사를 할 수 있고 미국식 옵션에는 만기일 전에 항상 anytime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 됩니다. 기초자산으로는 주식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이고 주가지수 옵션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이고 통화 옵션은 주요국의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이고 금리 옵션은 금리 변동과 연계되는 금융상품이 기초자산이 되는 옵션이고 선물 옵션은 현물을 기초자산하는 선물 계약 자체를 기초자산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 교수님이 옵션의 얘기를 했죠. 콜옵션 경우에는 콜옵션을 갖고 있을 때는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 가격이 하락해 버리면은 그냥 옵션 프리미엄만큼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행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행사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풋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가격이 내려갔을 때 수익이 발생되고 그리고 풋옵션을 갖고 있을 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결국은 행사를 못하고 결국은 그 옵션 프리미엄만큼의 손실이 생깁니다. 자, 스왑 두 당사자가 갖고 있는 미래의 서로 다른 자금 흐름을 일정 기간 동안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거래입니다. 통화 스왑, 통화를 서로 바꾸는 것이 있고 금리 스왑이 있고 주식 스왑이 있고 상품 스왑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화 상품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조화 상품이란 예금, 주식, 채권, 통화, 파생 상품 등의 자산을 가공하거나 혼합하여 만들어지는 새로운 금융 상품을 얘기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파생 상품을 혼합해 만든 주가 연계 증권은 ELS라는 표현을 쓰고 기타 파생 결합 증권은 DLS, Derivative Linked Security입니다. 그리고 예금과 주식을 혼합해서 만든 주가 연계 예금도 있습니다. ELD, Equity Linked Deposit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구조화 상품의 특징은 상품의 구조와 내용이 복잡해서 일반 투자가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치에 대한 평가나 정보 입수도 어렵고 유동성 부족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구조화 상품은 파생 상품이 아닌 증권이기 때문에 파생 상품과는 달리 투자연금의 100%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 상품 구조, 유동성 등에 충분히 이해한 후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구조화 상품 주가 연계 증권 ELS입니다. 개별 주식 가격이나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연계해서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조기 및 만기 상환 수익률이 결정되는 증권입니다. 만기 수익 구조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가 있고 증권 시장에 상장되지 않아서 유동성이 낮고 발행 증권회사의 신용 리스크에 노출이 됩니다.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은 자동으로 조기 상환되는 조건이 부여되고 환매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환매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구조화 상품에는 원금 보장 여부에 따른 ELS의 종류는 자, 주식이나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손실의 크기를 제한하는 원금 보장형 상품도 있고,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원금까지도 손실이 발생하지만 원금 보장형 상품에 비해서는 크게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원금 비보장형 상품도 있습니다. 자, 기초자산에 따른 ELS 종류는 주식형, 지수형, 호남형 등인데 지수형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판매 또는 판매 주체에 따라서 증권회사가 발행에 하여 판매하는 ELS, 은행 등 신탁을 통해서 판매하는 ELT, 자산운용사가 발행하는 ELF 등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조화 상품에는 원금 보장형 ELS는 운용 자금의 대부분을 안전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일부 자금은 주가와 연동되는 옵션 등 파생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초과 수익을 확보하는 수익 구조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채권을 만약에 100억 정도의 투자를 하면은 한 2% 정도의 이자 수익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채권은 만기까지 가져가면 100억은 원금은 회수가 가능합니다. 2%의 그 이자를 갖고 옵션 등에 투자를 하면은 원금 보장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식투자의 손익 구조 등등 한번 쭉 보기를 바라고, ELS의 유형에는 락아웃형, 스텝다운형, 불스프레드형, 리버스 컨버티블, 디지털형 등등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LS 등의 투자 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 손익 발생 조건과 기초자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 일반적으로 제시 수익이 높을수록 더 위험한 상품이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실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중도 환매 상환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고, 조기 상환은 정해진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하고, 기초자산의 가격 회복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파생 결합증권, Derivative Linked Security, 기초자산이 주식 가격이나 주가 지수가 아닌 금리나 환율, 상품 가격 등의 변동에 연계되어서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을 얘기합니다. 구조화 상품의 위험성을 보면은 독일 국채에 연계된 DLS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쭉쭉쭉 많이 일정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이게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개념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원금 손실 비중이 금리에 따라서 100%까지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설계된 상품이었습니다. 자, 구조화 상품의 위험성은 투자 원금의 100%까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상품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ELS나 DLS 등 판매회사에 대해서 상품 내용 및 투자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 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품의 내용을 미리 알고 가입을 해야 되고, 판매 보수나 판매 수수 등 투자 비용이 싼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고,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한 이후에도 투자 수익률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익보다는 리스크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투자에 실패할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레버리지 효과와 환율 변동 위험에도 유의해야 됩니다. 판매 직원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투자 정보를 얻어야 되고, 투자 결과는 수익 손실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불공정 거래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는 시세를 주가 조작하는 경우도 있고, 미공개 정보를 위한 내부자 거래도 있고, 자, 불건전 거래 행위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정도를 달리는 투자를 하기를 권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실과 손해가 뭐가 다른지를 알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투자의 본질적 속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수익이고 현재 평가액이 투자 원금보다 줄어든 것을 손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손해는 금융회사가 법을 어기고 결함이 있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손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금융회사에 불법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로부터 배상받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금융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비용 부담 없이 빠른 기간 내에 손해를 배상받을 수가 있고,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좀 빠르게 5장 내용을 쭉 커버를 쭉 해봤습니다. 그죠? 여기에는 펀드가 무엇인 줄 알아봤고, 그리고 파생 상품도 간단히 살펴보았고, 구조화 상품도 살펴보았습니다. 금융투자 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도 알아봤고, 불공정 거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고, 손실과 손해가 뭐가 다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파생 상품도 있다 정도만 알고, 미리 충분히 공부가 되지는 않는 상황에서 파생 상품에 손대다가는 여러분들 잘못하면은 폐가 망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부를 하시기를 교수님은 간곡히 권유를 드립니다. 교수님은 95년도에 파생 상품에 관한 자격증인 그 당시 선물거래 상담사라는 자격을 우리나라에서 제1호로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은 선물도 다 해봤고 옵션도 해봤고 다양한 상품을 다 취급해봤기 때문에 리스크가 되게 큰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스크가 큰 상품을 핸들링하기보다는 그래도 리스크가 좀 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량한 우량 주식의 저축을 먼저 시작해보는 작업을 교수님은 강력히 권유합니다. 그것도 큰 금액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용돈을 한 달에 한 10만원씩 또는 20만원씩 줄이고, 아르바이트에서 돈이 몇십만원이 생기면 고금액 범위 내에서 우량 주식 저축을 먼저 하기를 교수님은 간곡히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13주차 마지막 3교시 강의를 마치고 14주차 14주에는 우리 지금 남았는 교과서 뒤에 중요한 챕터를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소위 기말고사가 15주째 시험을 치기 때문에 기말고사에 대한 예상 문제를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주짜는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하지 않고 줌을 통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줌 강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 줌 강의가 공개되면은 여러분들 다 그 시간에 1시 반부터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같이 줌으로 하면서 교수님하고 Q&A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이상으로 13주차 강의를 마치고 Have a nice weekend. See you next week.